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아름다운 섬 무억도에서 소녀 시절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들이었다. 16년 후 나를 찾아와 손을 내밀기 전까지는 성공한 사업가의 아름다운 아내로 아들과 함께 단란한 가족을 이루고 사는 내게 더 이상 쓰지 않는 옛날 이름을 부르는 친구들, 내가 가장 숨기고 싶은 추한 과거를 들춰내려는 친구들, 이제는 죽이고 싶을 만큼 끔찍한 친구들과 싸워야 한다. 오늘은 촉망받는 젊은 작가 이수진의 신간 미스터리 스릴러 장편소설 향수에 젖다의 일부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작가는 경희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글쓰기에 매료되어 작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한국 드라마 아카데미를 수료한 후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과학 스토리텔러 양성과정을 거쳤으며 이 작품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진 스토리작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출간될 만큼 탄탄한 구성과 긴장감을 놓지 않는 문체로 단박에 여러분을 사로잡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펴낸 곳 주식회사 고준업 ENT 지은이 이수진 향수에 젖다. 정태희라는 여자의 인생은 살얼음판 위에 지어진 궁전과도 같았다. 실금조차 허용되지 않는 삶은 완벽하게 아름답지만 한편으로 부서질 듯 섬세했다. 21장 메마른 바람이 창문을 뒤흔드는 소리에 태희는 겨우 눈을 떴다. 남편과 아들을 보내고 홀로 남은 오후였다. 잠을 자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였지만 이상하게도 낮에만 가능한 일이었다. 밤이 되면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녀를 괴롭혔다. 침대에 파묻힌 몸은 평안해 보였지만 정신은 뒤죽박죽이었다. 태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작은 화장대 거울을 통해 제 모습을 살폈다. 단 며칠 만에 얼굴은 생기를 잃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모든 걸 잃고 무억도로 돌아가는 일이었다. 온갖 잘난 척은 다 하면서 멍청하게 사기를 당했고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서까지 남편을 택했다. 무억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무시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일은 생각만 해도 비참하다. 완벽한 여자처럼 보이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수림도 마치 그녀가 예쁜 외모만 믿고 인생 역전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태희는 남의 인생을 함부로 재단하는 그 단순함이 치가 떨리도록 싫었다. 하지만 구구절절 설명하면 가치가 떨어졌다. 원래부터 완벽한 정태희로 보여야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노력해서 성공하면 약점을 공격당하지만 노력 없이 성공하면 부러움을 샀다. 치졸한 공격에 방어하려면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척을 할 수밖에 없었다. 꽤나 피곤한 일이었으나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면 스트레스는 싹 풀렸다. 천직일까 싶을 정도로 즐기면서 살아왔는데 수림 때문에 그들의 먹잇감이 된다고 생각하니 뒷목이 뻐근해져 왔다. 태희는 속이 꽉 막힌 듯한 답답함에 벌떡 일어나 침실의 커튼을 열어젖혔다. 밝은 빛과 함께 도시의 빽빽한 풍경이 한눈에 가득 들어왔다. 너무나도 황홀한 풍경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숨이 턱 막혔다.
갑작스레 몸을 일으킨 탓인지 눈앞이 일렁였다. 태희는 창틀을 붙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고작 박수림 같은 애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하는 날이 올 줄이야.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자신의 인생에 단 0.1%도 차지하지 못했던 그 애가 지금은 100%를 휘두르려고 하고 있었다. 무억도를 떠난 후에 수림의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은 없었다. 다른 것보다 그 점이 가장 자존심이 상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좌절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태희는 얼른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 지하 주차장으로 가 시동을 걸었다. 대체 그 애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을까? 짚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어쩌면 그냥 떠본 말에 멍청하게 속아 넘어간 것일지도 몰랐다. 그건 그것대로 화가 나서 태희는 운전대를 내리쳤다. 태희에게도 마제스티는 욕망의 집합체였다. 여기서의 마제스티는 정태희가 사는 곳의 이름입니다. 그나마 손에 쥐었던 것들을 모두 내려놓으면서 두 손으로 남편이라는 동아줄만 붙잡고 온 것이 벌써 10년째였다. 그것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었다. 태희는 그가 손을 놓으면 이곳에 머무를 수 없는 인형이었고 끊임없이 그의 필요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매일이 아슬아슬한 가운데서도 태희는 버티고 또 버텨왔다. 갑자기 튀어나온 돌멩이 하나가 모든 걸 망치게 둘 수는 없었다. 태희는 엑셀을 힘껏 밟아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그녀가 향한 곳은 한강이었다. 인적이 드문 반포대교 다리 밑에 차를 세우고 태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운전석 발 아래를 더듬었다. 손에 네모난 상자 하나가 잡히자 힘주어 떼어냈다. 테이프로 고정해 두었던 담뱃갑이었다. 태희는 그걸 품 안에 넣고 붉게 물든 강물을 바라보다가 직선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운동을 나온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내딛는 걸음마다 치솟는 화를 억누르고 있었다. 뺨에 닿는 차가운 공기는 부글부글 끓는 속까지 식혀주지는 못했다. 견딜 수 없을 때만 태희는 한강다리를 찾곤 했다. 이곳은 도시에서 가장 무억도와 비슷한 장소이기도 했다. 어느새 해가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고 하늘이 어두운 푸른색으로 물들자 익숙한 모습으로 변했다. 무억도에서 도망치던 그날 밤과 비슷한 풍경이었다. 숨이 차게 뛰어온 태희는 걸음을 멈추고 자신이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보았다. 그때도 이쯤에서 망설였던 것이 기억났다.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먹으며 앞만 보고 뛰었다. 다리가 터질 것 같이 붓고 목구멍이 쓰라리게 아파오던 그 밤. 태희는 힘들 때면 이곳을 찾아 하염없이 뛰며 그날의 다짐을 떠올렸다. 성공할 때까지 돌아가지 않겠다고 주문처럼 외우고 나면 다시 힘을 내어 정태희를 연기할 수 있었다. 시야 가득 검게 물든 강물들이 펼쳐졌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정도로 새까만 그곳을 보며 태희는 품에서 담뱃갑을 꺼냈다. 담배 한 대를 꺼내 입에 물자 오래간만에 느끼는 묵직한 쓴맛이 목구멍을 채웠다. 헛기침도 잠시. 태희는 기다렸다는 듯이 몽롱한 기분에 취하기 시작했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평범하게 연애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고 넓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은 그리 특별한 소원이 아니었다. 태희는 그저 남들보다 좀 더 잘 살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 제일 먼저 정형선을 버렸다. 그건 죄가 아니었다.
태희에게 영선은 순진하고 멍청했으며 촌스럽고 부끄러웠던 과거에 불과했다. 그 생각은 역시나 틀리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거대한 그림자가 되어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영선에서 태희가 되었던 것처럼 다시 태희에서 무언가로 변하는 일은 불가능했다. 더 이상 도망치거나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았다.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었다. 나쁜 건 갑자기 나타나 평온한 세계를 망쳐놓은 그 애들이었다. 이 악연을 확실하게 끊어내야만 했다. 더 이상 휘둘렸다가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박수림은 4명의 협박범 중에서도 가장 위협적이었다. 그 애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계처럼 태희에게 달려들었다. 이를 멈출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다. 수림을 죽여야 한다. 그 생각만으로도 혼탁하던 시야가 맑아지고 손발의 끝에서부터 피가 요동치는 것이 느껴졌다. 어쩌면 처음부터 답은 정해져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게 옳은 방법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했다. 보통의 삶을 살던 태희에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태희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 한 깨비를 더 꺼내 물었다. 내뱉는 연기 속에서 친구들의 얼굴을 하나씩 떠올렸다. 35이 되었어도 겉모습은 여전히 교복을 입었던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는데 이 관계를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까? 진짜 친구였다면 애초에 그녀를 협박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태희도 무옥도에서 마지막으로 본 풍경을 떠올렸다. 새까만 바닷속에서 허우적대며 살려달라고 외치던 세경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귓가에 맴돌았다. 원래대로였다면 그 바다에 빠진 사람은 영선이어야 했다. 그 애들이 2사람을 보는 눈초리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면서도 세경을 대신 그곳에 보냈다. 서울로 떠나겠다고 결심한 영선은 친구들의 속셈을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다. 비겁했지만 스스로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었으니 후회하지 않았다. 그래서 영선은 힘든 일이 생겨도 그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영선에게 그들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다. 이토록 치졸하게 협박하는 것을 보면 그건 아마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앞으로 태희가 어떤 행동을 하던 그들이 자초한 일이나 다름없었다. 시작을 했으면 끝도 있어야 공평한 일 아닌가? 태희는 담배꽁초를 비벼끄며 죄책감도 함께 버렸다. 무옥도와 달리 도시는 절대 어두워지지 않았다. 화려한 헤드라이트들이 다리 위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면서 태희는 자신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작은 위로를 받았다. 벌써 저녁 7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도착했을 시간이었다. 손에 들린 핸드폰에서 연신 진동이 울렸지만 태희는 모른 척했다. 감정이 요동치는 어지러운 밤이었다.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냉정하게 판단할 시간이 필요했다. 기회는 단 한 번, 실패는 없어야 했다. 수림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호텔 야외 수영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 호텔은 최근 리모델링을 거쳐 시설이 깨끗했고 평일 오후라 사람도 거의 없었다. 평소 같았으면 동네 스포츠센터를 찾았겠지만 이제부터는 달랐다. 좀 더 태희처럼 행동해 볼 생각이었다. 차가 없는 수림은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보고 싶어도 무옥도에 자주 찾아가기 힘들었다. 대신 화장실 세면대에 물을 받아 얼굴을 담그거나 동네 스포츠센터를 방문했다. 무옥도를 오가는 교통비보다 훨씬 저렴하게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다. 수림은 태희를 협박하던 그날을 떠올렸다. 몇 번이고 연습을 했지만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아마 태희가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왔다면 미친 듯이 뛰는 심장 소리를 들켰을 것이다. 수림은 수영모를 쓰기 전에 정수리를 확인했다. 다행히 비어있는 부분이 없었다. 항상 우아한 모습을 유지하던 태희가 우악스럽게 머리채를 잡는 것은 생각도 못한 일이었지만 어쨌든 수림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했다. 그 누가 예상했겠는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던 박수림이 정영선을 상대로 승리할 확률은 로또보다 낮았다. 아마 지혜와 명주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등을 토닥이며 지금쯤 성공 파티를 열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모두 수림을 떠났다. 세 사람이 다툰 후 지혜는 다음 날 다시 찾아와 문을 두드려댔다. 아예 작정하고 왔는지 가라고 소리쳐도 요지부동이었다. 옆집까지 나와 짜증을 부리는 바람에 결국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다. 열변을 토하던 지혜의 입에서 영선의 과거가 나온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20살의 지혜는 혼자 서울로 간 영선을 찾겠다고 며칠이고 강남 일대를 돌아다녔다고 했다. 발이 부르트고 지쳐 길거리에 주저앉을 때까지 영선을 찾아 헤맸다. 모든 걸 포기하고 다시 무옥도로 돌아가려는 밤에 지혜는 압구정동 골목에서 꿈에 그리던 영선을 보았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고 했다. 한겨울에도 훤히 드러나는 옷을 입은 영선은 담배를 피우면서 한 남자와 저질스러운 농담을 주고받았다. 사람을 잘못 봤나 싶었던 그때 남자가 말했다. 이 이름 되게 촌스럽네. 영선이가 뭐냐? 그 말에 영선은 그를 찰싹 소리나게 때리며 본명으로 부르지 말라며 웃었다. 그날 밤 무옥도로 돌아온 지혜는 더 이상 영선을 찾지도 그리워하지도 않았다. 그런 주제에 지금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것이다. 나중에 더 큰 돈을 요구하기 위해 비밀로 하자고 했지만 수림은 지혜가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지혜는 아직도 영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16년이 지났는데도 지혜는 영선이 앞에서는 물러터졌다. 말로는 죽일 수도 있다며 으름장을 놓았지만 가장 중요한 협박거리를 혼자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탈락이었다. 겉으론 단단해 보여도 은근히 정에 약한 지혜는 영선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에 반해 자신은 어떤가? 혼자서도 영선을 상대하며 1억을 요구할 수 있었다. 지혜와 명주가 함께였다면 태희의 입장을 모두 이해해 주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 얻어냈을 것이다. 친구들이 모두 실패한 것을 혼자서 해냈으니 이 승리는 더욱 값진 것이었다. 한껏 뿌듯했던 수림은 단체 채팅방에 내가 어떤 걸 해냈는지 한 달 뒤에 보여줄 테니까 기다려 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다들 읽었다는 확인만 하고 답장은 없었다. 읽었는데 답장이 없다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마음 상하는 일이었다. 게다가 잘못은 친구들이 먼저 하지 않았는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으면 못 이기는 척 잡는 것이 그들의 암묵적인 규칙이었지만 수림은 예외인 모양이었다. 항상 이런 식이었다. 팀을 나누어 게임을 해도 자신은 깍두기로 두었고 피구를 할 때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것이 수림이면 게임을 종료했다.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해도 기대하는 사람은 없었고 자기 말은 묻히기 일쑤였다. 자주 겪는 일이라고 해서 익숙해지는 건 아니었다. 수림의 마음은 늘 새롭게 서운했다.
지혜는 운영자금을 해결하러 다니느라 바쁘고 은영 언니는 아이들 때문에 바쁘고 명주는 삐졌으니 답장을 안 하는 것이리라.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지만 한계가 찾아왔다. 설마 지금 자기만 제외하고 함께 있는 것은 아닐까? 지혜와 명주, 은영 언니, 어쩌면 영선까지 함께 있을 수도 있다. 자기가 보낸 메시지를 보고 낄낄대며 조롱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치자 수림은 울상이 되었다. 35이 되면 친구 관계에 초연해질 줄 알았으나 날이 갈수록 친구들이 더욱 간절해졌다. 고향을 떠나 동두천에 홀로 사는 것도 외롭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마땅치 않았다. 남편이 일하러 가면 하염없이 핸드폰만 붙잡고 있었다. 화면 속 세상이 화려하면 할수록 외로움은 끝도 없이 깊어지기만 했다. 그러니 지혜와 명주가 제 집에 머무르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한 것이다. 마치 고등학생으로 돌아간 기분이라 매일이 즐거웠다. 싸우는 일도 덜어 있었지만 행복한 추억이 더욱 많았다. 물론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었지만 지금은 지혜가 했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걔가 우리 사이 이간질하고 있는 거라고. 사람은 안 바뀐다더니 정영선은 예나 지금이나 영악하고 이기적이었다. 일전에 녹음했다며 들려준 명주의 목소리도 가짜일 것이다. 명주가 못된 말만 골라 하긴 하지만 뒤에서 몰래 욕할 성격은 아니었다. 분명 영선이 중간에서 계략을 짠 게 분명했다. 자신의 생각대로 인형처럼 움직이는 게 얼마나 우스웠을까. 수림은 영선이 앞에서 했던 그동안의 행동들을 떠올리며 허탈해졌다. 그런 줄도 모르고 그 애를 진정한 친구라고 추어올리기도 했다. 세 사람이 멀어진 것은 다 정영선 때문이었다. 사물함 문을 소리나게 세게 닫고 수림은 밖으로 나왔다. 입에서는 은은하게 김이 나왔지만 몸에 잔뜩 열이 차서 수림은 추운 줄도 모르고 성큼성큼 풀장으로 향했다. 분노의 관역이 태희에게로 옮겨갔을 뿐이지만 수림의 머릿속은 화살촉처럼 명징하고 맑아졌다. 처음부터 이랬다면 친구들과 싸우는 일도 없었을 터였다. 무엇도 친구들과 태희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던 수림은 명확히 노선을 잡았다. 그동안 영선에게 속았던 것이라고. 이제야 친구들과 할 이야기가 생긴 것 같아 한결 마음이 놓였다. 결국 또 자신이 숙이고 들어가는 관계였으나 지금은 그것마저도 기뻤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정영선에게 복수를 할 수 있을지만 고민하면 되었다. 고작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정도로는 성에 차지 않았다. 자신의 고민들을 그 애도 똑같이 겪기를 바랐다. 늘어선 카바나를 지나 풀장 안으로 들어간 수림은 적당하게 데워진 물 온도를 느끼며 잠수를 시도했다. 물속은 수림을 괴롭히는 온갖 상념들을 잠재워 그녀를 편안하게 만들었다. 수림은 몸을 맡긴 채 유연히 자명을 시작했다. 제 키보다 더 깊은 물속에서도 두렵지 않았다. 무옥도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었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영선에게서 돈을 받아내는 일에 성공하면 지혜나 명주의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아무도 못한 일을 해낸 걸 부러워할 수도 있었다. 그 모습을 생각하니 수림은 조금 우쭐해졌다. 하지만 친구들 없이 잘할 수 있을까? 한 번 정도는 운으로 성공했겠지만 다음에 만났을 때는 영선이도 역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올 것이다.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도 없으니 제 속을 아프게 긁어놓을 수도 있었다. 정영선은 늘 솔직함을 핑계로 남에게 상처를 주었다. 이미 그녀는 자신의 약점을 파악한 듯 보였고 마음껏 쥐고 흔들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었다. 수림은 조금 두려워졌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지만
그런 것이 있기나 한지 걱정이 되었다. 영선은 무옥도를 떠난 후에도 그들의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어딜 가나 영선과의 추억이 있었고 모두의 머릿속에 영선의 생각이 있었다. 그 애는 자신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는지 몰랐지만 수림은 달랐다. 영선의 약점을 쥐고도 수림은 불리한 입장이었다. 수면 위로 숨을 내뱉으며 고개를 저었다. 참아왔던 숨이 연기처럼 피어올랐다. 조금이라도 그 애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그건 바로 잠수 실력이었다. 고작 2초 정도의 차이였지만 매번 이겼던 기억이 있었다. 다소 치사한 방법이었지만 이렇게라도 해야만 했다. 영선이 못 참고 돈을 내놓겠다며 제 입으로 항복을 외쳐야 마음의 짐이 덜어질 것만 같았다. 영선이 돈을 내놓지 않겠다고 해도 수림은 차마 혼자서는 그녀의 비밀을 터뜨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영선을 수영장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 고민도 잠시. 수림은 희망을 가지기로 했다. 자신의 장점은 참을성과 인내심이 아니던가. 수림은 다시 숨을 들이쉬고 물속 깊이 들어갔다. 어떤 식으로든 고민은 곧 해결될 것이다. 중력이 사라진 수영장 안에서 수림은 해가 지는 모습을 보며 더욱 깊이 잠수했다. 22장. 날이 점차 추워지고 있어서인지 통영 부둣가 근처 작은 포장마차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다. 지혜는 포장마차 구석자리에서 혼자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문제점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는 지혜 자신이었다. 대체 어쩌려고 수림에게 영선의 비밀을 말해버렸을까? 그건 지혜의 히든카드이자 끝까지 보호해주고 싶었던 영선의 사생활이었다. 수림이 전과 달리 자신감 넘치게 단체 메시지를 보낸 것은 아마 이 비밀을 영선에게 들고 갔다는 뜻일 것이다. 상황은 생각지도 못하게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지혜는 소주 한 병을 더 추가하면서 마지막 잔을 비워냈다. 이 시간에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오늘 우리 집에서 못 재워줘? 명주가 퉁명스러운 얼굴로 앞에 앉았다. 여전히 기분이 풀리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내심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너 보고 싶어서 왔지. 빈말은? 명주의 표정은 말과 다르게 홍조를 띠었다. 지혜는 소주를 각자의 잔에 따르면서 물었다. 수림이도 나름 잘해보려고 한 거 알잖아. 메시지도 먼저 보내왔고. 걔는 항상 그런 식이야.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아니야? 이번에도 얼렁뚱땅 메시지 하나로 퉁치려고 하잖아. 너도 걔 기분 너무 받아주지 마. 그러니까 자꾸 그러잖아. 친구끼리 그런 게 어딨어. 잘 지내면 좋은 거지. 너는 선을 좀 그어봐. 허용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아. 아무튼 이번에는 절대 안 돼. 너도 봤듯이 수림이가 먼저 잘못했잖아. 난 매번 먼저 사과하는데 걔는 미안하다는 말에 금칠이라도 한 것처럼 굴어. 명주는 소주를 들이키며 인상을 썼다.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지만 항상 먼저 사과하는 쪽은 명주가 맞았다. 다만 지나가는 말처럼 툭 던지곤 해서 수림은 사과를 받았는지 기억조차 못하는 것 같을 때도 많았다. 명주는 자존심이 센 만큼 인정도 빨랐고 자신의 잘못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편이었다. 지금 우리가 싸울 때가 아니잖아. 수림이 혼자서 정영선을 상대하고 있다고. 오래 버티지는 못할 거야. 걔가 뭘 할 수 있겠어? 당분간은 둘이 잘 놀아보라고 해. 명주는 오늘도 늦게 들어올 남편에게 온 신경이 쏠려 있었다. 그녀가 자리를 비운 3주 동안 신나게 외박을 한 모양이었다. 그건 둘째치고 지난번에 본 남편의 거래처 여자가 자꾸만 거슬렸다. 이거 너 가져. 지혜가 불쑥 명주 앞으로
선물을 하나 내밀었다.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운 포장에 명주는 괜히 쑥스러운 듯 눈치를 살폈다. 찬찬히 포장을 풀자 아틀리에 K의 디퓨저가 나타났다. 네가 샀어? 응. 사실 나도 이번에 하나 시켰어. 좋은 건 다른가 싶어서. 명주는 신경 쓰이는 일은 굳이 언급하지 않고 다른 이유를 냈다. 우리한테 왔던 디퓨저 정영선이 보낸 게 아닐 수도 있어. 그럼 누가 보냈는데? 아직은 몰라. 그런데 왜 영선이가 거짓말을 했냐는 거지. 우리가 이걸 꼭 쓰길 바라는 것처럼. 지혜는 계속 품고 있던 의문을 드디어 명주에게 털어놓았다. 명주는 디퓨저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지만 특별한 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둘 중 하나겠지. 잘난 척 아니면 생색. 그런 거 좋아하잖아. 부잣집 사모님이 쓰는 비싼 디퓨저는 이런 거라고 자랑이라도 하고 싶었나 봐.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닐 수도 있어. 우리 다시 서울로 가서 수림이랑 같이 정영선 만나자. 은영 언니도 우리 계획 기다리고 있다고. 명주는 술잔을 탁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다. 결국 지혜의 목적은 거기 있었던 것이다. 너한테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야? 명주는 술기운을 빌려 오랫동안 품고 있던 질문을 토해냈다. 지혜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지만 명주는 시선을 고정했다. 꼭 듣고 싶은 대답이 있었다. 비록 거짓말일지라도. 당연히 너, 수림이, 은영 언니. 하나만 고르면. 집요한 물음에 지혜는 빤히 명주를 보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너 벌써 취했어? 그 말에 명주는 함께 웃을 수밖에 없었다. 지혜는 분명 질문의 뜻을 알아챘음에도 답을 피했다. 세 사람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가 없어서일까? 아니면 영선이를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명주는 서운한 마음에 새어나오는 눈물을 훔치며 웃음 때문이라고 핑계를 댔다. 더 앉아있다가는 속마음을 들킬 것 같아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일어섰다. 지혜의 설득에도 명주는 당분간은 서울에 가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지혜는 영선의 돈이 목적이라고 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조금 유치하고 치사해 보여도 명주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투정이었다. 지혜는 명주의 빈 술잔을 물끄러미 보았다. 명주나 수림의 서운함을 알면서도 조율해 줄 수 없는 자신이 답답해 연신 술만 들이켰다. 그녀는 늘 영선의 연락을 기다렸다. 항상 도시로 가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으니 언젠가는 무옥도를 떠나리라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밤중에 몰래 그것도 모두와 연락을 끊으면서까지 도망칠 줄은 몰랐다. 그렇게 떠났으면 잘 살기라도 하던가. 지혜는 제 눈으로 본 광경에 마음이 쓰라리기만 했다. 힘들다고 연락을 해도 좋고 지금 잘 살고 있는 모습을 자랑하기 위해 연락하는 것도 좋았다. 지혜는 늘 영선을 기다리기만 했다. 영선이 이름도 바꾸고 과거를 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허탈함이 밀려올 수밖에 없었다. 다시는 먼저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완강한 뜻이었다. 지혜는 이것이 우정의 결말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여기까지 온 것이다. 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굴 수는 없었다. 이제는 결단을 내릴 때가 된 것이다. 다시 포장마차로 들어서는 명주를 보면서 지혜는 술잔을 들었다. 다음 날 태희가 눈을 떴을 때에는 이미 남편과 아들이 나간 후였다. 남편은 그녀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굳이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아침에도 자는 태희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집을 나서고 아들의 등교까지 책임졌다. 차라리 물어봐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준영은 어제 저녁에 늦게 들어온 그녀를 질책하지 않았다. 그저 빤히 쳐다보기만 했다. 마치 고해성사를 바라는 눈빛이었다. 태희는 그 시선이 더 숨막혔다. 넓은 집은 오늘따라 더욱 고요했다. 태희 혼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혼자 있고 싶어졌다. 자신의 집이기도 했지만 마음이 편한 장소는 아니었다. 태희는 외출 준비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향했다.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부르고 한참이나 드라이브를 즐겼다. 단풍은 막바지에 이르러 가는 길마다 알록달록한 색을 자아내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을 지나 도착한 곳은 가끔씩 혼자서 오던 호수였다. 트레킹 장소로도 유명한 이 호수에는 출렁다리가 있었다. 태희는 이곳에 올라 가운데쯤에서 난간을 잡고 눈을 감았다. 사람들의 조심스러운 발걸음에도 다리는 출렁였다. 이렇게 눈을 감고 다리 위에 서 있으면 마치 배 위에 있는 기분이 들곤 했다. 굳이 무옥도에 가지 않고도 추억을 떠올리는 방법은 많았다. 바다에서는 작은 흔들림도 크게 느껴진다. 이를 거부하면 할수록 몸은 균형을 잡지 못한 채 무너졌다. 태희는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밀려오는 생각들을 받아들였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끝내야 했다. 대척점에 선 서로에게 더 이상의 대화는 무용지물이었다. 만약 돈을 주어 입을 막는다고 해도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쉬울 테고 수림은 마치 마르지 않는 지갑이라도 손에 넣은 것 마냥 굴 것이다. 충분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두지 못한 것은 수림이었다. 눈을 감는 순간 후회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태희는 구체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사람이 없는 곳으로 불러내어 사고로 위장해서 죽인다면 어떨까? 숲속이나 바다 근처라면 충분히 사고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태희가 용의선상에 가장 먼저 오르게 될 것이고 남편이 모를 수가 없었다. 절대 그가 알아서는 안 된다. 무옥도의 친구들과 만났다는 사실을 들킨다면 태희가 지키고 싶은 것들을 가장 먼저 잃고 말 것이다. 난간에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자 미세하게 다리가 출렁였다. 초조함은 독이었다. 태희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생각에 빠졌다. 생각에 전환이 필요했다.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최대한 이용해야 했다. 그들은 아름답고 우아하고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사는 여자가 타인을 죽이려 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 반대라면 박수림은 정태희를 죽일 만한 동기가 충분했다. 빚을 지고 다닐 정도로 사치스럽고 분수에 넘치는 삶을 열망하는 여자. 그녀의 눈에 들어온 정태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진 사람일 테니 부러울 수밖에 없었다. 함께 어울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림은 자신의 처지와 태희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여기까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기도 했다. 열등감은 스스로를 갉아먹고 현실을 지옥으로 만든다. 수림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사치스러운 그 애의 성격상 아마 지금쯤 태희가 돈을 줄 것이라 믿고 신용카드를 마음껏 쓰고 다녔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 빚을 갚지 못한 수림은 자신에게 돈을 빌리러 왔고 거절하자 앙심을 품은 것이다. 저를 무시했다고 생각한 수림이 곧바로 계획에 착수하는 것으로 하자. 박수림은 정태희를 죽이려 하지만 실수로 자신이 죽게 된다. 이것이 태희가 생각하는 수림의 죽음이었다. 아무래도 음식에 무언가를 넣는 쪽이 나을 것 같았다.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수림의 가방에 넣어두어야 하는데 이는 수림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했다.
작아서 휴대하기 좋고 가방 안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물건은 무엇일까? 한참을 고민하던 태희는 무언가 생각난 듯 몸을 크게 움직였다. 덕분에 다리가 출렁이는 바람에 균형을 잡기 위해 다시 노력해야만 했다.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태희는 자신에게만 배달왔던 향수를 떠올렸다. 친구가 보낸 아름다운 독약은 자신의 역할을 기다리고 있었다. 액상 니코틴이 든 향수를 음식에 넣은 후 수림이 가방에 넣어두면 의심을 피할 수 있었다. 가방에 향수가 들어있다는 건 일반적인 것이었고 수림은 아틀리에 K의 디퓨저 향기가 온몸에 배도록 사용하고 있었으니 이상하지 않았다. 장소는 호텔이 어떨까? 이 안에서라면 분위기를 잡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것도 자연스러워 보였다. 물론 수림을 위해 태희가 기꺼이 잡아준 호텔이 될 것이며 독한 위스키라면 냄새가 섞여도 의심스럽지 않을 터였다. 대신 눈앞에서 수림이 죽는 일은 없어야 했다. 자신의 잔에 향수를 넣은 후 마시기도 전에 남편의 호출로 집에 가겠다고 해야 한다. 통화 녹음 기능을 사용해 수림의 목소리도 들리게 만들면 의심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액상 니코틴이 섞인 위스키를 들이킨 수림은 아무도 없는 객실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경찰이 이번 일에 대해 묻는다면 태희는 수림이 화장실 간 사이에 두 사람의 위스키 잔을 바꾸었다고 하면 된다. 수림의 잔에 이물질이 묻어 신경이 쓰였다고 하면 적당한 이유가 될 것이다. 그동안 수림이 보냈던 협박 문자는 중요한 증거로 안성맞춤이었다. 어느새 시간은 오후 5시를 가리켰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일몰 풍경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물가에 퍼진 주홍빛 저녁놀은 자신의 승리를 기원하는 것만 같았다. 더없이 완벽한 풍경이었다. 마음껏 경치를 즐긴 태희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다리가 출렁이자 심장도 함께 울렁거리는 것 같았다. 이 기분이 불안감인지 기대감인지 알 수 없었다. 태희는 누군가 이 마음을 알아챘을까봐 저도 모르게 주변을 살피며 다시 차에 올라탔다. 돌아가는 길에 문자를 보냈다. 돌이킬 수 없다면 완벽해야 했다. 그것이 무옥도를 떠난 후 태희가 깨달은 점이었다.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매력적인 미스테리 스릴러 재밌게 들으셨는지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